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북포럼 375회 오늘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통령의 글쓰기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신 강원구 저자님 모셔가지고 오늘은 회장님의 글쓰기라는 책을 가지고 1시간 반 동안 북토크를 시작할 텐데요. 지난번 책에서는 대통령의 이야기, 대통령과 관련된 얽힌 에피소드를 가지고 책을 나누셨다고 하면 오늘은 회장님에 대한 이야기, 직장 생활, 그 다음에 서세술과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저희 MC들과 1시간 반 동안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방송은 유스트림으로 지금 생방송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페이스북에 있는 저희 그룹에서 현재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질문을 이렇게 남겨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방송 후반에는 관련돼가지고 Q&A 시간도 가질 수 있으니까 관련돼서 질문이라든지 코멘트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도 이 북토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1시간 반 동안 진행할 저희 MC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포럼의 외모를 담당하고 있는 PD 안철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MC 저하고 같이 하실 세 분의 MC 소개하겠습니다. 각자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소란스러운 여자 장소란인데요. 중년이지만 여전히 꿈꾸는 마케터 장소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북포럼에서 몸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 네, 사실은 아니고요. 비즈니스 회화교육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예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뭘 담당해야 되나요? 2014년도 우수도서에 선정된 이성옥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이신 게스트 강원국 저자님 소개하겠습니다. 연예인 같으신데요? 쑥스럽네요. 네. 저 잠깐 강원국 저자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원체 잘 아실 테고요. 라이팅 컨설턴트라고 책에 소개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그냥 저자보다는 좀 있어 보이는 것 같고요. 네. 대통령의 글쓰기라는 책을 내시고 현재 강연과 저술로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기업에서도 활동을 오랫동안 일을 하셨고 아시다시피 청와대에서도 8년 동안 일을 하셔가지고 지난번에 대통령의 글쓰기라는 책의 소재를 경험하셨습니다. 벤처기업부터 또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사원에서부터 임원까지 경험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회장님의 글쓰기란 이 책을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1시간 반 동안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에서 보면은 후반부에 보면은 이제 저자님께서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꼭 부르기를 원하시고 계셔가지고 실제로 책이 얼마나 많이 팔리셨는지 궁금합니다. 대통령의 글쓰기는 네. 70 몇 세인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 됐고요. 8만 권 가까이 팔린 것 같고요. 지금 그게 지금 만 1년 됐고요. 네, 책이 네, 나온 지. 네. 회장님의 글쓰기는 작년 12월에 나와서 지금은 10세인가 그렇게 해서 한 12,000권 정도. 돈 많이 버셨겠는데요? 이제 제가 정확히 2년 전에 기업체 임원으로 있다가 이제 출판사로 왔거든요. 그때 이제 한겨레 문화센터 가서 6주간 교정교열 교육을 받고 난 출판사가 교정교열 하는 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 뭐 한 3년, 5년 임원 월급 더 받는 걸 포기하고 한 30년 할 일을 찾자 해서 생각해 보니까 뭐 글과 관련된 일을 쭉 해와서 출판사밖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정교열 배워서 왔는데 출판사의 핵심 그 경쟁력은 기획력과 저자 섭외력이더라고요. 교정교열은 거의 뭐 이렇게 돈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니까 월급을 이제 150만 원. 그러니까 거기서 받는 거에 한 기업에서 받았던 게 5분의 1 수준을 받았는데 그러고 한 1년 정도 다른 사람 책 7권을 편집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누구나 책을 쓸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또 어느 세계나 가보면 그 세계 어디를 가나 무궁무진한 세계가 있는 것 같아요. 출판사도 정말 그 제가 밖에서 볼 때 몰랐던 것들을 가서 직접 경험하면서 알게 됐고, 그래서 나도 책을 써볼까 해서 이제 대통령의 글쓰기를 출판사 가서 한 1년쯤 지난 시점에 썼고요. 2책 내고 뭐 강연과 인쇄에서 그 대기업에서 받았던 연봉보다는 더 많이 버시는 와. 거예요. 네. 사모님이 이제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예, 제가 회사를 많이 그만뒀어요, 중간에. 예. 거의 모든, 그러니까 기업을 여러 군데, 청와대 뭐 포함해서 한 7, 8개 있었던 것 같은데 매번 다 한 번씩은 그만뒀어요. 청와대에서도 사표를 냈었고, 이제 나중에 수리가 안 돼서 이제 다니긴 했지만 매번 그만두고 실제로 이제 기업에서 이게 탈출한 경우도 몇 번 있고요. 그때마다 이제 와이프가 계속 지금 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하고 싶을 때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대신에 집에서는 사람 대접을 못 받았어요. 우리 아들이랑 이제 셋이 사는데 정말로 우리 아들은 대학을 계속 못 가서 지금 한 6년째 수험생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고3이었어요. 또 군대 포함해서 한 6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걔는 걔대로 지위가 있어요. 집 안에서. 모두 걔 눈치를 보고 이제 저는 텔레비 볼 때도 무금으로 해놓고 봐야 되고, 우리 와이프는 자기가 돈을 버니까 경제적으로 중심이죠. 맺히신 게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집에서 뭐 통닭을 시켜도 정말 애 다 먹고 그 다음 제가 먹어요. 와이프가 과일을 깎았을 때 내가 먼저 포크를 대면 혼나요, 정말. 근데 책을 내고 대통령의 글쓰기 내고 이제 그런 게 다 풀렸어요. 특히 이제 눈물이 글썽고 있어요. 제가 몇십 년 동안 어렵게 살아가지고 근데 이 대통령의 글쓰기나 회장님 글쓰기를 와이프가 교정을 나중에 좀 받아요. 와이프가 편집 일을 해요. 네, 잡지사 편집장인데 그걸 보면서 제가 사회생활을 그렇게 쉽게 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매일 밖에 나가 술 먹고 뭐 그런 줄 알았는데 나름대로 고생을 했구나. 그때부터 뭐 책 많이 팔리고 이거 관계없이 저를 좀 인정해 주더라고요. 책을 읽으면서. 좋은 기회가 됐네요. 그렇게 회장님의 글쓰기라는 책이 대통령의 글쓰기가 먼저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제목이 임팩 있고 내용도 물론 훌륭했고 경험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많이 읽혔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목 자체가 굉장히 임팩 있고 센 표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두 번째 책도 그렇게 잡으시지 않으셨나. 그 베스트셀러의 기운을 계속 이어가고 싶으셔서.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뭐 부장님의 글쓰기, 뭐 신입사원 글쓰기 이 시리즈로 나오는 건 아닌가. 평생 그렇게 울고 먹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닌가. 사실은요. 찔려 지금.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명색이 글쓰기 책인데 네. 이 대통령의 글쓰기, 이 의자 쓰는 것은 이게 정말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게 그냥 모호하잖아요. 대통령이 글을 쓴 건지 대통령의 글을 누가 쓴 건지 회장님도 마찬가지예요. 네, 굉장히 헷갈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읽어본 어떤 분이 이제 서평에 그런 얘기를 많이 썼어요. 회장님의 글쓰기라서 회장님이 글 쓴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한 줄 알았더니 읽어보니까 이제 자기가 속았다. 자기는 그건 줄 알고 샀다. 그런데
좋은 표현이 아니죠. 의자를 넣는 건 가급적 네. 뭐의 이거는 안 쓰는 게 좋은데 그 출판사에서도 일단 대통령의 글쓰기는 대통령을 강조하자. 그리고 네. 검색했을 때 글쓰기 책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글쓰기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간단해요. 대통령과 글쓰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거를 있는 곳은 연결하려면. 의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법에도 안 맞고 하는 거지만 그냥 그렇게 한 거고 회장님의 글쓰기는 사실은 저는 이런 식의 이렇게 베껴먹기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글쓰기 후광을 넣고 이렇게 사기치는 거를 하기 싫었어요. 네. 이 책만으로 제가 평가받고 승부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쓰고자 했던 것은 글쓰기의 심리학이었어요. 글쓰기의 심리학. 그러니까 뒤에 뭐 얘기를 하겠지만 왜 심리학이라고 했는지. 네. 그런데 이제 출판사 쪽에서 심리학 책으로 오인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심리학 책들이 너무 많아서 그거는 안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냥 그 회장님으로 하자. 그렇군요. 그래서 그 회장님의 글쓰기가 굉장히 좀 모호하다는 거를 제가 느꼈어요. 사실 예. 책을 읽으면서 이게 회장님에 대한 오늘 이야기인지. 아까 담당이 디스하는 거를 아, 예, 예. 사실은 제가 우리 MC 분들 중에서 제가 오늘 저 작가님을 좀 디스하려고 좀 역할을 좀 분담을 했는데 사전에 좀 이렇게 인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이세요. 괜히 족보를 따지다가 아니 저는 저를 아까 좀 일찍 왔는데 여기 다 하나씩 뭐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걸 다 보여줄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저걸 끝까지 안 보여주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았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분은 담당이 저를 까는 거라고. 아, 예. 뭐 그냥 근데 감안해서 들으세요. 이분이 하는 얘기는 절반만. 어쨌든 굉장히 모호한 책입니다. 제가 그 앞단에 대통령의 글쓰기라는 책도 굉장히 그 감명 있게 읽어서 사실은 굉장히 이제 기대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기대만큼은 많이 못 미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선배님.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이 책이 그 도움이 안 되거나 배울 게 없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마음을 배울 게 많이 있었고요. 단지 이제 조금 애매했던 거는 이 독자층이 도대체 회장님을 그 독자층으로 잡은 건지 아니면 직장인들을 독자층으로 잡은 건지 그게 조금 애매했다는 거 그 그런 게 말씀 좀 좀 있었어요. 드릴게요, 먼저. 네. 그 원래 이 책을 처음 이제 쓰려고 그 대통령의 글쓰기가 많이 팔렸다고 해서 이 책을 준비한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기업에서 17년간 정말 글 쓰는 일만 했어요. 그러니까 기간으로 따지면 뭐 굉장히 훨씬 긴 더 많은 기간이고 할 기간이고. 얘기도 훨씬 네. 많고요. 그래서 이걸 써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럼 누구한테 이거를 팔 건가? 독자층을 어떻게 할 건가 했을 때 요즘에 책들을 안 사시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돈이 많은 회장이나 사장들이 단체 구매를 하게 하죠. 아니, 하나에서 500권, 1000권을 사주면 그거를 개인한테 팔려고 그래봐요. 1000명을 모아서 1000명 그 한 권씩 사가지고 언제 1000권을 팔겠어요. 그래서 그 단체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회장님의 마음이 드는 내용이어야 된다. 정말 사장이 이 책은 사가지고 직원들한테 이렇게 읽혀주고 싶은, 나눠주고 싶은 책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제 출판사 사장님도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셔서 처음에 마음은 그렇게 쓰려고 마음을 먹고 시작했어요. 근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리 제가 회장 사장들을 생각해봐도 그런 좋은 말이 좋은 글이 나오질 않아요. 책의 내용에 쓸 말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국은 이제 그 회장에 대한 안 좋은 얘기 뭐 이런 얘기를 있는 그대로 이제 쓸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이제 단체 구매는 거의 이제 포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래도 혹시 몰라서 제가 과거에 모시던 회장님께 책을 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어느 회장님 한 분은 이제 밥을 사주시면서 이제 다 끝나고 굉장히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본인 얘기를 썼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차를 타시면서 그 비서한테 이 책을 찾더라고요. 가시는 길에 보겠다고. 조금이라도 빨리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잘하면 주문이 올 수도 있겠다 해서 이제 헤어졌거든요.
근데 그 뒤로 연락이 없으세요. 없으시고 문제는 그 그룹 어떤 계열사 그 사장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금서가 됐대요. 그 회사에 실장님이 되게 화가 나셨대요. 그래서 아, 이 책은 역시 네. 이 단체 구매 못 팔겠구나. 열심히 개인 분들한테 이거 팔 네. 수밖에 없구나. 그럼 책의 정체성이 좀 흔들리는 상황인데요. 예. 지금? 저기 아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장님에 대해서 이제 좀 안 좋은 이야기도 많이 썼지만 그래도 군데군데 그게 좀 이런 걸 좀 굉장히 두려워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장님의 어떤 그 마음, 그 힘들고 어려웠던 마음들도 아마 처음에 썼던 가끔 그런 넣었어요. 부분이죠. 그래서 처음에. 예, 뭐 좀 간단한 질문 하나 할게요. 보통 보면 이제 그 앞단에 그 머리글이나 이제 그 프롤로그를 쓸 때 뭐 이렇게 그런 이야기는 좀 자주 안 쓰는데 작가님은 이제 끝에다가 이제 뭐 그 금주 뭐 135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저는 이제 그걸 좀 유심히 좀 봤는데 지금 이제 이게 한 11월 달에 그걸 하신 걸로 봐서 지금 이제 한 100일 정도 지났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금주를 했다면 한 235, 그 정도쯤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이제 지금 다 쓰고 바로 마셨죠. 예. 바로 답이 나오는군요. 그러니까 예. 그 전에도 꾸준히 먹다가 이 책 쓰는 기간만 딱 술을 끊었어요. 와. 근데 그럴 수밖에. 대통령의 글쓰기 쓸 때는 매일 마셨어요. 매일 마셨는데 그 이제 나이를 좀 더 먹으니까 이게 자꾸 기억이 이제 가물가물하고, 그래서 이 책은 정말 술 안 먹고 써야 되겠다 해서 하고 끊다가 다시 마시니까 엄청 먹게 돼요. 네. 뭐 더 이상 뭐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주에 그걸 쓴 거는 네. 그만큼 힘들게, 나름대로는 힘들게 썼고, 내가 쓰고 나서 아, 이 정도 기간은 내가 술을 끊을 수 있구나. 그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네. 그래서 쓴 거죠. 저는 이제 계속 금주하시는 걸로 저는 그러게요. 축하하겠습니다. 네. 네. 큰 오해가 의미는 풀렸습니다. 없었네요. 거의 이 책에 대부분 의미 없어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사서 정말 이틀 만에 너무 재밌어서 읽었는데,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회장님께서 단체 구매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 쓰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제가 이 책을 읽어봤을 때는 직장인의 뭐라 그럴까, 한 중간 관리자 이상에서 읽으면 굉장히 어떤 상사나 경영진의 어떤 마음을 읽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얻고 싶었던 해답이 정말 많은 것들을 고민했는데 이 안에 정말 쏙쏙쏙쏙 다 들어있어서 정말 놀라면서 읽었어요. 장수란 선생님 발언 비중을 좀 많이 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런 어떤 직장인의 어떤 삶 이런 걸 그린, 얼마 전에 이제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고달픈 어떤 그런 삶에 대해서, 직장인들의 삶에 대해서 정말 진솔하게 그려주고, 또 그런 것들이 가감없이 보여줘서 많은 어떤 공감을 얻었었는데, 선생님께서 이 책을 쓰실 때 직장인들에게 좀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헷갈리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충성을 하라는 건지, 아니면 정말 새롭게 뭔가를 자꾸 따르지 말고 새로운 거를 창조하려는 건지. 근데 선생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직장인에 대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좀 어려운 질문. 근데 딱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힘들지만 맞춰서 살아라. 상사에 맞춰 살아라. 밖에 나오면 더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이라는 게 결국은 말하기와 글쓰기거든요. 네. 그거 말고 다른 걸로 뭐 직장 생활을 하지 않잖아요. 말을 하거나 글을 써서 직장 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대상이 이제 상사한테 하는 거죠. 물론 아래 직원들한테도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우리 상사와 어느 정도 이게 잘 관계가 좋고 잘 하느냐 가지고 직장 생활 성패가 이제 좌우가 되는데, 그 수단이 이제 말하기와 글쓰기인 거죠. 그래서 말하기와 글쓰기를 통해서 상사의 눈에 들고 상사와 관계를 좋게 하고, 그럼으로써 회사에 오랫동안 붙어 있어라. 정말 그 얘기를 하나 하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이제 한 축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것만 얘기하면 사람이 너무 비참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직장 생활 17년 계속 고민했던 게,
어떻게 하면 직장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고 좀 더 개인적으로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가. 그 방법도 역시 말하기와 글쓰기에 있는데 그거를 나름대로 연구하고 뭐 해서 쭉 근데 그 소위 그 직장 유토피아를 어떻게 만들 건가. 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고민해 온 거를 저 뒤에 후반부에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각자의 위치에서 그 직장 유토피아를 향해 가는데 나름대로 일조를 해라. 방법은 이런 거다. 이 두 가지를 담고 싶었어요. 그 저자분, 그 강홍 저자님의 이런 의도가 이 책에 이제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책 내용을 한번 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책 수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회장님, 아마도 이제 그 회사 내 가장 높은 분은 이제 회장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회장님 볼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죠? 직장 상사, 그죠? 그런 걸 이제 대비해서 말씀하셔도 될 것 같고요. 도대체 우리 회장님 또 직장 상사 분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합니다. 전부 다 내장으로 이제 그 크게 분류를 하셨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그 회장님에 대한 어떤 그 속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던 게 회장님을 사이코패스에 비유로 하셨어요. 그래서 야 이거 이러니까 책이 그 회장님이 대량 구매를 안 하시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 점은 뺐어야 돼요. 예, 사이코패스라고 하면은 굉장히 저가 무서운 걸로 알고 물론 이제 사이코가 없는 건 아니죠. 당연히 회사에 사이코가 있는데 저자님이 이제 그 회장님 몇 분을 모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회장님의 어떤 그 사이코적인 기질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깐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얘기하는 회장은 직장 상사 전체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 중에 이제 회장이 가장 그 어떤 상사의 그 가장 특징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상사 전체가 사실은 다 사이코들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상사뿐만이 아니고 우리 회사에 다니는 직장에 다니는 모든 사람이 사이코예요. 원래 그 사람은 사이코가 아니에요. 근데 이 조직에 출근하는 순간 퇴근할 때까지 사이코가 돼요. 왜냐면 직장이 기본적으로 굴러가는 게 경쟁을 시켜서 경쟁을 통해서 거기서 이익을 내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경쟁이라는 거 자체가 사람을 사이코로 만들어요.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 굴레에 들어가면 사이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회장의 그 본질이 무언가 했을 때 뭐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 이익을 탐하는 사람이다. 많이 가졌지만 더 가지려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뭐 외로운 사람이다. 외로운 사람이다. 또 하나는 뭐 잊어버렸네요. 술을 다시 드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 쓰고 나서 바로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런 본질, 이런 속성을 정확히 알고 접근해야 좋은 글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글쓰기 책인데 무슨 이렇게 심리 얘기를 정확하게 앞에 이렇게 썼냐? 글을 왜 써요? 직장에서 특히 글은 모든 글이 글 쓰는 이유가 있죠. 이유가 윗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쓰는 거예요. 윗사람 마음에 들고 안 혼나기 위해서. 그게 좋은 글이죠. 우리가 무슨 다른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윗사람이 기대하고 원하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걸 정확히 알았을 때 거기에 맞는 글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처음에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무슨 이게 처음 부분 읽고 이게 무슨 심리학 책이냐, 그리고 뭐 처세에 관한 거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경험하고 제가 진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맨 사장에 맨 마지막에 넣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차라리 사장을 맨 마지막 장을 앞으로 돌렸으면 훨씬 오해가 덜했을 텐데 대부분의 분들이요 맨 마지막 장까지 책을 안 읽으세요. 대부분이 그러세요. 전체 4장인데 1, 2장 주로 읽으시다가 놓으시는 분이 아마 7, 80%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기 오해를 약간 하실 것 같아요. 사실 사장으로 돼 있지만 맨 마지막 어떻게 보면 이제 글쓰기 책으로 이제 오해하고 있는데 처세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글쓰기에 대한 거는 마지막 사장에 그때 이제 잠깐 언급을 하셔서 그래서 그게 이제 앞으로 왔으면 글쓰기에 대한 게 더 강조되지 않았을까 뭐 그래서 그런 나중에 말씀을 하신 것 개정판을 낼 때는 네. 사장을 일장으로 돌리는 네. 네. 저자님이 그 이제 회장님이 실제 직장의 상사를 어떻게 대변 상사의 모습을 회장님이 빗대어서 지금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얘기, 일반론 말고 진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모셨던 회장님의 예를 한번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 귀에 쏙쏙 들어올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모셨던 회장님이 이제 김우중 회장님, 옛날 대우 회장님, 그다음에 효성의 조성래 회장님. 네. 어느 분이 좀 더 사이코에 가까우셨어요? 사이코 없으세요. 신명을 거론할 때는 사이코가 없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네. 그 대통령의 글쓰기 같이 이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직접 이름을 걸고 썼잖아요. 네, 네. 처음에 그렇게 쓰려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 책을 이제 낼 때 온라인에 좀 연재를 해야 이제 요즘에는 책이 팔린다고 어느 사이트에 연재를 좀 했어요. 맛보기로 해야 된다. 그때는 이게 누군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아 이분이 김우중 회장을 얘기하는구나. 네. 이게 주변을 얘기하면 알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니까 바로 그쪽에서 연락이 오고. 아. 그러니까 누구나 저는 이렇게 그래. 그러니까 그때도 이름은 밝히지 않았는데 되게 회장님들이 좋은 얘기는 이건 내 얘기야 생각하고 나쁜 얘기는 이거는 다른 사람 얘기인 것 같라고 생각하실 줄 알았는데 네. 정작 그 정확히 아시고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누구를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거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뒤로도 어디 강의를 가거나 뭐 할 때 네. 가급적 안 하려고 하죠. 네, 네.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하셨지만 여기에 이제 회장님의 이제 그에 대한 내용하고 회장님이 또 그 임원들한테 그 썼던 편지를 실으셨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셨지만 대충 분위기 보면 이분이 김우중 회장이라는 거를 얼뜻 알 수 있거든요. 맞죠? 아니 근데 어차피 김우중 회장이 뭐 책을 사주실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예. 이걸 또 심각하게 뭐 또 그쪽 분들께서 제가 또 한때 존경하고 모셨던 분이시고 저 대우 다닐 때는요 김우중 회장님 정말 저는 좋아했어요. 네. 그분이 연설문 쓰고 그럴 때 네. 정말 좋아했어요. 이거 방송 나가도 그렇게 별로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편하게 말씀하셔도 직장 근데- 상사를 좋아할 수 있으셨다는 거는 정말 존경할 수 있었다는 건 행운이셨을 것 네. 같아요. 궁금한 거는 꼭 그 어떤 구체적인 회장님이 아니라 직장 상사 뭐 모셨던 분들이 진짜로 원하셨던 거는 어떤 형태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글이라든지 회사 정책이라든지 네. 도마 원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그분들이 진짜 원하셨던 바는 어떤 거였어요? 이런 거죠. 누구나 상사 누구나 제일 원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일을 정말 해주기를 바라죠. 팀장이면 팀원들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더 나가서는 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죠.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직장 생활을 잘 하려면 일단 그 사람을 좋아해야 돼요. 좋아해야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잘 해주고 싶어요. 그 사람이 더 윗사람한테 가서 덜 깨지도록 더 위에 가서 돋보이도록 글을 그런 마음으로 쓰면요. 회사의 기획서라든가 보고서라 모든 글을 정말 윗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쓰면 그게 가장 좋은 글을 쓰는 거예요. 머릿속에 뭐 아는 게 많고 이 글솜씨가 좋아서 좋은 글 절대 쓰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윗사람을 위하는 마음, 그런 간절함으로 썼을 때 좋은 글을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간절함은 윗사람을 좋아하지 않으면 생기지가 않아요. 좋아했을 때 그런 글을 쓰고 싶어요. 그런데 전부 사이코인데 좋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아할 수 있어요.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원래 그 사람 그 인간을 볼 수 있어요. 회사에 나와서 회사형 인간으로서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그렇게 만들어진 사이코가 아니고 원래 그 사람 안에 진짜 안에 있는 인간은 정말 불쌍하고 외롭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연민과 이런 것 때문에 도와주고 싶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가장 출발이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 우리가 상사를 그냥 욕하고 뒤에 가서 뭐 그러기만 하지, 그렇게 따지면요 모든 상사는 다 욕먹어야 되는 상사들이에요. 저는 오늘 또 이제 바쁘게 회사에서 뭔가 업무를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나오면서 선생님께서 딱 하신 말씀 중에 두 가지가 요즘 제 머릿속에 확 꽂혔어요. 하나는 왜 조직이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위기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조성하는 거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숫자에 민감해야 된다라는 말. 왜 모든 걸 숫자로 비교하고 숫자로 항상 보고해야 되고 숫자를 챙기시는가.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저도 좀 요즘에 그거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 직원들이 싫어하는 상사가 되시는 거예요. 네. 그럴 수도 있는. 근데 저는 제가 밑에를 챙길 수도 있지만 위에서 챙기시는 숫자에 조금 더 왜 그렇게 가야 되는지 의미를 알게 됐어요. 그전에는 싫은데 왜 굳이 숫자를 이렇게 챙기시지? 그냥 좀 자율적으로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드라이버가 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회사는 정말 숫자로 네. 돌아가는. 그래서 글을 쓸 때 제가 숫자 얘기를 그냥 무슨 이게 경영 관련 무슨 처세 그 앞에 관련 좀 보시고. 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숫자 얘기를 글을 쓸 때도 말을 할 때도 그러니까 숫자를 많이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쓸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숫자와 친해져야 돼요. 근데 보통 이제 뭐 글 잘 쓰는 사람이 되게 숫자와 친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숫자만 챙기고 이런 사람들은 되게 좀 떨어지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데, 직장에서 글 잘 쓰고 말을 잘하려면 정말 숫자와 친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숫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회장이 제일 좋아하고요. 직급이 높을수록 숫자를 좋아해요. 아랫사람으로 내려올수록 숫자가 싫죠.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제가 요즘에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조직에서 비전을 이제 만들어야지 직원들이 이제 항상 같이 간다. 모든 책을 읽어도 비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요즘에는 비전이 예전 직장 생활이나 이런 사람한테만 강요되다가 요즘에는 아주 초등학생들한테도 비전이 막 강요되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선생님 그 비전이 있어야만 뭔가가 이렇게 그 방향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또 회장님들이 또 그 비전을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저 자체도 이미 그게 세뇌가 돼서 비전이 없으면 이 회사가 왠지 좀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비전을 이제 어떻게 해서 사람들하고 막 아이디어를 모아서 비전을 만들었어요. 회의를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그게 정말 그 비전을 만든 사람들만의 비전인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려면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사실은 비전은 정말 쓸데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사원 대리 시절에 아까 얘기했듯이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덜 받고 행복한 직장 생활 할 수 있는가 할 때 그때 찾은 게 기업 문화였어요. 그 당시에 기업 문화라는 게 우리나라에 막 처음 들어왔을 때 그 회사마다 뭐 그룹에서 쌍용이 제일 먼저 기업 문화 팀을 만들었고 배우가 그 다음에 이제 기업 문화 조직을 만들어. 기업 문화 그 개념이 뭐냐면요. 직원들의 공유 가치를 찾아서 그걸 하나의 비전이죠. 공유 가치를 찾아서 그걸 향해서 가도록 하면 성과도 성과도 잘 내고 사람들도 신바람이 내서 자발적으로 일을 하게 될 거다. 이제 그런 거죠. 그게 이제 비전인데 그때 그래서 회사마다 비전을 만들고 막 이런 작업들을 했죠.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지나오고 보니까 결국은 비전은요 회장 한 사람만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비전을 통해서 회장이 만족을 느껴요. 우리 회사는 그래 저기를 가야 돼. 저기까지 가는 거야. 그리고 회장이 만족뿐만 아니라
회장 스스로도 불안하거든요. 자기 회사에 대해서. 근데 그런 면에서 어떤 심리적 안정을 주고 또 대외적으로 이렇게 좀 그 일본 말 쓰면 안 되지만 가오다시도 있어. 그것 때문에 비전 내용도는 난 딱 그 정도라고 봐요. 네. 그런데 기왕에 뭐 회사들이 비전을 만든다고 하니 그러려면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춰서 만들 필요가 있다. 제가 대우증권에 있을 때 비전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비전이 갖춰야 될 조건들을 언급을 했죠. 그러고 보니까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한 22년 동안 하면서 그 높으신 분, 특히 이제 사장님이나 이제 회장님들의 비전에 갖기 위해서 이제 일조를 많이 했던 걸로 좀 기억이 납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이 책을 보시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처세와 이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쓰셨고 심리적인 걸 굉장히 많이 모샤를 했어요. 그래서 야, 제가 작년에 직장을 그만뒀는데 그 전에 먼저 좀 이 내용을 알았으면 제가 직장을 더 잘 다녔고 이분들을 잘 모셨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리고 고등학교 후배로서 못내 아쉽습니다. 멘트를 해주시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을 내용을 보다 보면 야, 좀 비굴하다는 생각까지 좀 들었어요. 사실은 이렇게까지 직장 생활을 해야 되냐라는 생각까지 좀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특히 이제 그 에피소드 대목 중에 하나가 그 회장님이 이제 휴일날 저는 이제 굉장히 바쁠 줄 알았어요, 회장님이. 근데 의외로 이제 굉장히 한가하다, 할 일이 별로 없으시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휴일날 그래서 회장님한테 그 개인적인 어떤 전화를 했을 때 되게 좋아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실 때, 와,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하는 생각을 좀 들었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이렇게 쉬는 날 전화하시고 그러셨나요? 전화하는 거 좋아하는데 네. 문자 같은 거 하는 거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회장님이 평소에 매일 집에 늦게 들어오고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게 일이 바빠서가 아니고 본인이 좋아하는 술을 먹으려고 이제 그런 건데 이제 집에 부인이 계시잖아요. 회장님 사모님이. 사모님한테는 항상 내가 밖에서 바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시는데 정작 일요일날 옆에서 이렇게 보면 전화 한 통화 안 오고 안 받. 그래서 회장은요 전화를 기다려요. 바쁜 채를 해야 되니까 부인한테 이걸 보여줘야 되니까 그럴 때 이제 찾는 임원이나 사장들이 되게 고맙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의미 이제 그건 좀 우스갯소리고 회사에서 이제 작게는 글을 잘 쓰고 크게는 회사 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저는 그냥 상사의 24시간 빠져 살아라. 그러니까 그 빠져 산다는 말은 그 상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상사가 뭘 원하고 이러는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러려면 그야말로 24시간 상사 안에 들어가 살아야 된다. 그리고 상사가 내 마음속에 거해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도 자기가 글을 못 쓴다. 회사에서. 절대 그런 일 없어요. 회장님 진짜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일이 없고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1박 2일 보면 그 겨울바다 뛰어드는 거 나오죠. 네, 벌칙. 네. 실제로 입수해 보세요. 따뜻해요. 그 길 입수할까 말까 망설이면서 해변을 서성일 때 그때가 제일 괴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 모든 직장인들이 그렇게 해변을 서성이면서 직장 생활을 10년, 20년 하다 끝내요. 그냥 입수를 하세요. 상사의 품으로 딱 들어가서 안기면 진짜 푸근해요. 직장 생활도 잘 되고요. 네. 글 잘 써져요. 진짜 그런 마음으로 가서 글을 쓰면.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글을 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그래야 행복해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계속 서성이면은 직장 생활에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도 제가 봤을 때 자연스럽게 이해숙 선생님 쌤 네. 질문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죠? 그러면서 네. 저는 사실은 직장 생활을 하지 않았거든요. 네. 지금까지 이제 그 기업체에서 외국어 강의를 하는 일만 해왔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쓰나미 때문에 이제 일본어가 망하면서 이제 그 외국 강사들을 파견하는 일을 해서 이제 제가 오히려 이렇게 여러 강사님들을 리딩을 해야 되는 지금 위치에 있는데요.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제 밑에 있는 강사들이 이렇게 맞춰준다면 굉장히 편하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가 만약에 회사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라 그러면 정말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저자님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셨는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일만 묵묵히 잘하면 회사에서 성공할 수 없는지. 절대 성공 못해요. 아니, 제가 책에 썼잖아요. 그런 드라마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요. 네. 진짜 드라마를 여러분 너무 많이 보신 거예요. 드라마는 그렇게 나와요. 묵묵히 자기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나중에 네. 결국은 권선징악이잖아요.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쫙 회사에서 대우받아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어떻게든지 자기가 하는 일을 보여줘야 되고요. 보여주는 건 결국 말과 글로서 보여줘야 되고 더 중요한 건요. 윗사람이 다 안다는 거죠. 그 친구가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난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관계가 더 관계. 중요하다는 네. 거죠. 예. 실제로 어떤 것까지 해봤다 좀 말씀해 주세요. 아니 예를 들어서 영혼을 팔아봤다 이런 거. 성과를 네. 많이 낸 사람이 과연 그럼 성공할 거냐? 회사라는 조직은 당연히 성과 중심으로 돌아가 성과 많이 낸 사람을 우대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회장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은 성과를 많이 내는 임원이에요. 근데 B라는 사람, 근데 되게 성과를 많이 내는 사람들이 자신감도 있고 뻣뻣해요. 근데 B라는 사람은 A에 비해 성과가 좀 떨어져요. 근데 자기가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관계를 좋게 만들려고 그래요. 한마디라도 회장한테 살갑게 얘기하려고 그러고 회장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부분까지 신경 쓰면서 살아요. 당연히 B가 성공해요. A는 잘 나가다가 그 잘 나가는 것 때문에 한 방에 갈 수가 있어요. 성과를 내주니까 회장이 말은 안 해요. 계속 북돋아 줘요. 근데 그 자기가 성과를 많이 낸다는 것 때문에 자신감에 넘쳐서 회장한테 말을 한마디 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좀 그 불경스러운 뭘 좀 한다거나 한 방에 훅 가는 거죠. 한 방 그거 봤어요? 범죄와의 전쟁? 네? 네? 범죄와의 범죄와의 전쟁에 아, 범죄와의 전쟁이요? 그 저기 누구죠? 거기 하정우가 보스잖아요. 젊은 보스고 최민식이 그 2인자, 그렇죠. 2인자. 예. 나이 먹은 2인자인데 어느 순간 최민식이 자기가 정말 자기가 그 보스인 것처럼. 그러니까 막 그 처리를 다 해줘요. 하정우의 어려운 점.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서 그 얘기를 해요. 사실은 내가 이거 다 이 조직 내가 다 하는 거고 이런 얘기를 한마디 해요. 그러다가 땅에 묻혔잖아요. 하정우가 네. 땅을 파가지고 거기 넣고 그 장면 보셨죠? 100% 난 그걸 보면서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저게 바로 조직 생활, 직장 생활이다. 근데 이 조폭의 세계는 그걸 보여주니까 우리가 알 수 있죠. 실제로 땅을 파서 사람을 묻으니까 절실하게 느끼는데 회사에서는요 그렇게 땅을 파지 않아요. 그냥 말없이 묻어요. 아니 그 과정을 자기가 몰라요. 묻혀가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고 계속 자기 잘난 맛에 기고만장해서 살아요. 근데 그 진짜 만약에 제 동료가 있잖아요. 동료가 있으면 사실 그런 동료 되게 얄밉지 않나요? 일을 같이 하는데 자기는 열심히 일을 안 하고 그냥 상사 눈치만 보고 기분만 좋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소위 이제 아부해주는 아부하는 이런 친구들만 이런 동료들만 이런 회사원들만 그 저자님 말씀대로 성공한다고 하면 이게 옳은 방향은 아니잖아요. 그게 현실은 일단은 현실이라고 하지만. 전제를 네. 우리가 회사가 무슨 정의를 구현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조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옳고 그름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거기 살아남느냐 죽느냐의 문제지 뭐가 누가 쟤는 옳은데 왜 제가 왜 성공을 못해 이런 거 가지고 시비 걸지 마세요. 그냥 그 회장 마음이에요. 아니 그 회장이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게 무슨 회장이 이거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뭐가 중요해요. 일단은 그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고요. 또 하나는 이 자기가 성과를 안 내면서 오직 아부만 해가지고 성공한다. 그런 일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부를 하는 건요. 아부를 나쁘게 볼 게 아니고요. 우리가 무슨 경영학 관련 책에서 칭찬의 중요성을 그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중요해요. 근데 윗사람에 대해서 칭찬하는 게 아부예요. 왜 아랫사람한테만 칭찬을 해야 돼요? 윗사람에 그러니까 떳떳하게 아부하시라고요. 그거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아부를 해야 윗사람들이요.
나름대로 자신감을 갖고 용기를 갖고 살아요. 그 사람들이 그 아랫사람보다 더 칭찬에 목마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봐봐요. 그래서 네. 직장에서 아부를 근데 아무나 할 수 있냐? 칭찬을 많이 못 받으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한이 아부를 맺혔어. 한이 맺혔어. 아부도 누가 좀 아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아부를 안 해주고. 자격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부를 하면요, 그건 아부가 아니에요. 아부로서 전혀 그 사람은 혜택을 못 봐요. 오히려 찍혀. 왜 그러면 내가 이제 회장인데 어떤 사람이 아부를 계속해. 옆에 사람이 다 듣고 보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아부를 하려면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성과를 기본을 하고 조건을 갖춘 사람이 했을 때 회장이 좋아해요. 그리고 옆에 사람들이 인정해줘요, 그 아부를. 근데 그렇지 매일 놀고 뭐 이게 실적도 못 내는 사람이 아부를 하면 회장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옆에 사람 눈치가 보여요. 그리고 오히려 그 자기에 대한 욕같이 들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부로서 절대 성공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아부만 잘해서 성공한다 그런 예도 없어요. 듣고 보니까 제가 참 직장 생활하면서 네. 묵묵히 일만 열심히 했구나. 아무를 좀 조금 더 했으면. 센데요 오늘. 좋아요. 아 셉니다. 네. 근데 아까 선생님께서 아부를 잘 하고 밑에도 칭찬을 잘 하고 근데 그거의 핵심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통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예전에 저기 선생님 저희 회사에 모셨을 때도 저희가 대통령의 글쓰기인데 하다 보니까 소통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항상 소통을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정말 많이 해요. 회사에서도 많이 하고 또 사회에서도 소통이 부족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소통에 대해서 그렇게 저희가 부르짖는 거는 그만큼 소통이 안 되어가고 점점 더 안 되어가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뭘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지 좀 궁금하고 또 회사 내에서는 소통을 밑에서부터 이렇게 쫙 해서 위로 쫙 올라오는 게 맞는 건지 위에서 장을 좀 이렇게 쫙 니네 한번 소통해봐 이렇게 하고 깔아주는 게 맞는 건지 일단 앞에 그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은요, 어떻게 하면 회사 생활을 잘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경영이 성공할 수 있냐 이 말하고 똑같아요. 그만큼 소통은 광범위하고 그냥 회사 생활 자체거든요. 이게 소통,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기가 힘드시고 직장 다니기 행복하지 않다면요, 그건 소통의 문제예요. 회사가 성과를 못 내고 있다고 그러면 그 소통의 문제예요. 내가 회사를 갔는데 예를 들어 아침에 회사를 출근하면 답답해. 공기가 답답해. 그 소통의 문제예요. 그만큼 소통이 사실 직장 생활의 전부인데요. 간단히 얘기해서 소통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냐면 정보의 공개와 공유, 유통, 이게 아주 기본이에요. 회사는 어떻게 보면 정보를 가지고 돌아가는 게 회사예요. 근데 그거로부터 소외되거나 자기가 이제 정보를 막혀 있으면 답답하고 또 자기가 자발적으로 뭘 의욕적으로 하기가 싫어요, 일을. 그래서 정보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회사가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그걸 어떻게 공유하게 하고 할 것인가, 이거를 어떻게 보면 소통에 있어서 가장 출발점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그 고속도로에 우리가 이제 주말 같은 때 가다가 차가 막혀 있으면 차 안에 앉아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근데 몇 미터 전방에 어떤 사고가 나서 지금 막히는 거고 얼마 후에 이게 풀릴 거다. 그거를 만약에 안다면 전혀 똑같은 시간을 앉아 있어도 힘들지 않아요. 근데 회사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또 하나, 제가 이제 암 선고를 받았을 때 병원에 가서 내시경을 하는데 굉장히 불안한 상태고 이제 그런데 그 삼성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이 내시경을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번쩍번쩍 찍고 그러면 또 뭐 불안한데 얘기를 해요. 이건 별게 아닌데 이거 아닙니다. 자 보이시죠? 이거 아닌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사진 한번 찍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넘어갈 때 좀 뻑뻑하게 아플 텐데 참으세요. 그리고 너무 잘 참고 계십니다.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 내시경을 하면서 전혀 힘들지 않아요. 근데 보세요, 어느 의사는 아무 말도 않고 네. 뭐
그냥 내시경을 막 하늘 훅 쑤셔 넣으면서 똑같은 그 아프면 똑같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전혀 다른 거예요. 회사 생활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정보를 그렇게 공유하는 게 굉장히 근데 많은 중요하다. 경우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통이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데 직장 생활에서 내가 아무리 소통을 잘 하려고 해도 내 위에 있는 상사가 소통에 대해서 막혀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말씀하셨던 대로 그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아랫사람이 할 수 있는 소통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과정 답하고 주고 근데 그 답도 제대로 안 해주는 상사도 많아요. 네. 그리고 막 바쁜데 뭐 짜증내고 그거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도 계속 아니 그 유일하게 회사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으면 상사는 선택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회사를 그만두든지 네. 아니면 계속 시도를 네. 하든지.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자기가 상사가 됐을 때 그런 상사가 안 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러면서 회사가 조금씩 좋아지고 행복한 직장 쪽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네, 그 뭐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니까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데, 사실은 이제 그 소통하면은 위에 사람들이 이제 밑에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제 지시식으로 굉장히 조직은 많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거꾸로 타는 보일러를 예를 들면서 밑에서부터 이제 위로의 어떤 소통을 굉장히 강조하고 꼭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사실 저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일부러 이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자판을 깔아주거든요. 근데 정작 말하라고 하면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 이제 어떻게 그 밑에 사람들이 윗 사람들한테 제대로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그래서 이제 책에 그 회장님이 하신 얘기인데, 그러니까 자기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윗사람들은 다 억울하대요, 상사는. 아랫사람은 윗사람이 혼내면 너 이거 왜 안 했어 그러면 변명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차저차해서 아직 못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랫사람들이 윗사람한테 그런 변명의 기회를 안 준다는 거예요. 물어보질 않으니까. 얘기를 걸어오질 않으니까 자기도 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그렇다고 뭐 모아놓고 일장 훈시한다고 그래서 그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밑에서 자꾸 이렇게 위에 말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윗사람들도 자기가 발언할 기회를 갖고 이제 이런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아랫사람은 하여튼 무조건 많이 물어보는 게 아랫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그 역할이다. 근데 이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더 경지에 가면요, 어떻게 보면 아까 해서 정보의 뭐 투명한 공개, 그다음에 공유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 개방적인 환경, 정보가 정말 그게 뭐냐면 토론과 회의가 그 안에서 발언이 이 어떤 수위가 없이 어떤 얘기든지 하고 이런 듣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를 조직에서 만들어주면요, 그게 최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정보도 시원하게 듣게 되지만 또 하나는 사람은요 행복한 게 자기가 뭔가를 말을 하기 싫고 막 말을 안 는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말이나 글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고 그걸 통해서 확인받고 그럴 때 사람은 행복해요. 그렇죠. 인정받는 것 같고. 그렇죠. 네. 그 인정 욕구가 진짜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일을 함으로써 그 행복을 느낀다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되게 이제 아랫사람들은 얘기도 않고 뭐 하니까 자꾸 이제 그런 기회조차 이게 자꾸 없어지는 곳.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제 리더는 이렇게 자발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열어주느냐. 그래서 그 말을 함으로써 그 사람이 행복해지고 또 조직은 성과를 얻거든요. 거기서 정보의 공유를 통해서 이제 성과를 얻는 거니까 회사 입장이나 개인 입장에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유토피아 얘기를 이제 그 마지막에 짤막하게 했는데 그 이제 4가지를 공유해야 된다. 첫 번째가 정보고, 그 다음에 일이고, 그 다음에 돈이고, 그 다음에 감정. 이 4가지를 공유하면 결국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근데 사실 이게 다 소통에 관련되는 그렇죠. 건데, 네. 그 중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정보 하나만 얘기를 하면 저는 그래서 대통령이
아무리 중요한 얘기를 하셔도 이게 비서관한테는 얘기하는 얘기가 있죠. 하셔도 저는 듣고 내려오면 바로 행정관들 다 모아놓고 그대로 다 얘기를 했어요. 그게 사람들이 왜 이 정보를 공유하는 걸 꺼리냐면 한편으로는 보안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네. 얘기를 하면 이게 보안에 세워나. 두 번째는 정보를 가지고 장난을 쳐요. 그렇죠. 너만 알고 있어. 네, 그게 권력이라고 예, 생각해요. 정보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 권력을 놓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보안 문제는 얘기를 하는 순간 듣는 사람이요 그 정보의 주인이 돼요. 더 조심해. 그러면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되면 자기도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쉬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곁으로 들은 얘기 있죠? 네. 그거는 막 가서 막 부풀려서 얘기하고 막 하고 다녀. 내가 왜냐면 자기 너한테만 책임이 얘기하는데 없거든. 막 이러면서. 책임이 없으니까 보안이 더 잘 안 지켜져요. 근데 그 보안의 명목으로 또는 이거를 이게 정보 가지고 장난치는 장사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정보로부터 소외된 사람이 생기고요. 그 안에서 누군가 답답하고 이런 거죠. 그게 결국은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 작가님 말씀을 좀 듣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이제 그 직장에서 그 보안 총괄 책임자 역할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은 이제 그 메신저, 그 사내 보면 이제 메신저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데 직원들이 그 일을 안 하고 평상시에 그 일하는 시간에 메신저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 막 잡담하고 한다고 해서 저한테 이제 메신저를 차단할 것을 고민해 보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말이죠. 금방 그 저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그걸 공개적으로 이렇게 오픈시켜 놓는 게 소통하는 데 훨씬 편하다. 그걸 어에 그냥 막아버리면 뒷담화가 더 심해진다는 것이죠. 예, 그 장이 저녁 술자리를 옮겨갈 뿐이에요. 그다음에 흡연구역 이런 데로 음성화되면서 거기서 더 많이 무슨 유언비어와 이런 것이 양산되고 조직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이게 신뢰가 아니고 불신 쪽으로 가는 거예요. 서로 간의 관계가 다 서로를 불신하는 관계. 그러면 그런 분위기에서는요 절대 일의 성과가 좋은 성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정말 마음에 우러나서 모든 걸 알고 이 조직을 위해서 뭔가를 자기가 기여해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 모든 이제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저도 이제 그런 경우를 당했지만 아까 이제 왜 일하는 시간에 쓸데없이 뭐 그 메신저 하고 하냐 그런 경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되게 그 장에서 이제 나오는 소리가 처음에는요 안 좋은 소리가 주로 나와요. 회사에 대한 불만. 그렇죠. 왜 그러냐면 되게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목소리가 커요. 그러니까 불만이 없는 사람들은 조용히 일을 해요, 그냥.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근데 뭔가를 이렇게 막 어디다가 뭐 올리고 막 이런 사람들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저는 이 흙탕물을 한번 이렇게 휘저어 놓으면 흙탕물이 올라와서 이게 정화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네. 근데 이 흙탕물이 올라오는 걸 두려워서 아예 그 장 자체를 그래서 우리 회장이 저보고 실명제로 하라 댓글 다는 거. 그래서 근데 그건 입을 막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가면 차라리 그거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당분간은 그 이제 실명이 아니고 무기명으로 댓글을 할 얘기 다 하죠. 그게 어느 시기가 지나면요 스스로 정화가 돼요. 그 안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거기서 반박이 있어요. 그게 서로 이제 이렇게 티격태격 하다가 자리를 잡아가거든요. 팽이가 돌다가 이제 근데 그걸 못 참고 실명으로 하다거나 아니면 그 사이트 자체를 닫으라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소통이 완전히 막히는 거죠. 자, 회사 생활하면서 소통이 중요한 거 얼마나 중요한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자, 그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장님의 글쓰기란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직장인의 소통법 이후에 글쓰기를 통한 또 이제 직장 생활 노하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또 나눠봤으면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직장에 정말 몸담고 있기 때문에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글쓰기에 대한 직장인의 글쓰기, 이제 회장님의 글쓰기지만 사실은 이제 회장님을 대변하는 어떤 글쓰기, 아니면 직장 상사에게 올리는 글쓰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정말 근본적인 질문 하나, 가장 바보 같은 질문일 수 있는데 글을 왜 써야 하나요? 직장에서 정말 일만 잘하고 글을 안 써도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일은 잘하고 꼭 글을 잘 쓰지 않으면 정말 성공하기가
어려울까요? 기본적으로 글은요, 글 쓰는 것은 회사 차원에서 보면 회사를 돌아가게 하는 가장 유력한 툴이죠. 소통의 툴이죠. 그러니까 그걸 의사를 전달해야 되죠. 보고서를 써서 기획서를 통해서 자기 아이디어를 뭐 이렇게 의사 전달 때문에 이제 글을 쓰는 거죠. 근데 그거가 잘 안 되면은 그거는 회사 입장에서도 회사가 그러니까 글쓰기가 저도 그 사장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글쓰기 강연을 해달라고 많이들 요청을 하시는데 이 보고서를 이렇게 잘 못 알아먹게 또는 알아먹더라도 너무 장황해서 읽고 뭐 파악하는 시간을 많이 걸리게 하는 걸 통해서 회사가 손해나는 것, 보이지 않게 손해나는 게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보고서나 기획안을 정말 효율적으로 쉽고 이렇게 잘 쓸 수 있으면 네. 뭐 개인은 일단 회사에서 좀 더 짧은 시간 내에 일을 처리할 수 있고 회사도 그만큼서 그 성과를 일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죠. 제가 그 책에도 썼지만 그러니까 대리 때는 보고서를 못 쓰면 퇴근이 늦어져요. 과장 때는 진급이 늦어져요. 임원 때는 퇴직이 빨라져요. 글을 못 쓰면. 그 금방 저자님 말씀하신 그 대목이 정말 그 실감이 나는 게 저도 이제 사실은 직장생활 하면서 이 기획서나 프레젠테이션이나 뭐 되게 그 쓸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제 부하도 이게 보고서나 이런 걸 잘 써오는 친구가 굉장히 이뻐 보이고 고과도 제가 또 후하게주고 뭐 그랬던 경험이 좀 나는데 이 잘 쓴다는 말씀만 계속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계신 분도 그렇고 실제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쓰는 게 잘 쓰는 거냐. 그렇죠. 예를 들어 가지고 기획서 같은 보고서가 됐든 그런 어떤 잘 쓸 수 있는 어떤 팁 이런 걸 좀 간단히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아까도 이제 뭐 계속 얘기했지만 그 보고서를 왜 쓰는지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스스로 해봐야 돼요. 왜 쓰는지와 같은 질문이 상사는 이 보고서에서 무엇을 원할까 같은 맥락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 아까 그랬잖아. 24시간 빠져 살리면 된다고. 사랑하면 되는 거네. 그렇죠. 그걸 통해서 상사를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죠. 그럼 이제 그걸 왜 쓰는지, 상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면 그 다음 단계는 딱 이거예요. 자료를 잘 찾아서 잘 요약하는 거예요. 그럼 자료가 어떤 거냐? 근데 요즘 젊은 분들은 자료는 잘 찾아요. 자료가 이제 뭐 온라인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옛날 써진 보고서들, 그 다음에 자기가 책에서 읽은 것, 뭐 자기 머릿속에 들은 것, 이게 다 자료죠. 근데 이 자료가 없어서 보고서를 못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요약하는 능력이에요. 요약을 잘하는 사람이 글을 잘 쓰는 거고 그 사람이 회사 일을 잘하는 거예요. 말을 하건 그러니까 뭐 보고서를 쓰건 상사가 뭐 해라 할 때 그 상사가 지시하는 맥락, 상사가 원하는 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이제 1번이고 2번은 거기에 맞는 자료를 찾아서 요약하는 거예요. 그 요약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들 그 일기 쓸 때 일기는 사실과 느낌 두 가지로 써요. 오늘 한 일과 거기로부터 느낀 점. 독후감은 세 가지로 써요. 저자, 소개, 줄거리, 느낀 점. 그러니까 일기와 독후감을 못 쓰는 사람은 없어요. 이 두 가지, 이 세 가지로 쓴다는 것들을 자기 머릿속에 다 있거든요. 저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그 카테고리라고 해봐요. 그런 카테고리가 머릿속에 많이 있는 사람이 요약을 잘해요.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한 카테고리는 현황, 문제점, 대책, 기대 효과예요. 네 가지로 쓰는 거예요, 보고서를. 근데 기획안이나 보고서의 종류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요. 그걸 머릿속에 갖고 있는 사람은요, 자료를 요약할 때 그거에 해당하는 것만 쭉 읽으면서 가져와요. 근데 그 카테고리가 머릿속에 없으면요, 자료를 잔뜩 뽑아요. 그래도 그걸 막 밑줄을 그으면서 막 쳐요. 근데 밑줄을 그은 게 또 어마어마해. 그걸 또 요약해야 돼. 이게 뭘 자기가 뽑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붕어빵, 잉어빵, 국화빵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틀이 있잖아요. 네. 그
거기다 넣는 그 밀가루하고 팥은 자료예요. 그러니까 잉어빵은 잉어빵 거기 틀이 있으니까 거기다 넣으면 잉어빵이 나오잖아요. 그게 머릿속에 그던 카테고리가 딱 그래서 나는 잉어빵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 잉어빵 틀에 맞는 이제 그걸 가져와야 되는데 그 틀이 없는 거죠, 머릿속에. 자료를 읽으면서 그때 틀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아.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사람이 이게 빨리 정리가 안 돼요. 근데 머릿속에 딱 있는 사람은요, 답변도 빨리 해요. 그 틀이 머릿속에 있는 그렇죠. 사람은. 그렇죠. 그래서 뭐 회의할 때 같은 때도 뭔가 이렇게 빨리빨리 답변을 하고 굉장히 유능해 보이잖아요. 그 유능한 것과 무능한 것의 차이는 머릿속에 틀이 있냐 없냐 딱 그 차이예요. 글을 잘 쓰냐 못 쓰냐도 그 차이고. 이 틀 가르쳐 주는 데 있나요? 제 강연으로 선생님께서 일기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저희 그 아이가 얼마 전에 집정리를 하면서 아이가 어렸을 때 썼던 그 그림 일기, 글씨도 정말 잘 못 쓸 때 딱 한 줄 써 있더라고요. 오늘은 꿈속에 닭이 나왔다. 근데 그걸 읽고 너무 웃겨가지고 자기 느낌이 없어 그냥 닭이 나왔대요. 근데 그게 그 아이의 일기였는데 선생님들이 엄마가 독자라는 걸 아는 거죠. 자기 일기의 독자가 엄마라. 근데 선생님께서 그 굉장히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글 잘 쓰는 법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셨고 또 대통령의 글쓰기, 회장님의 글쓰기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쓰셨는데 선생님의 보고서, 선생님의 기획안 이런 거 정말 한번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정말 간절하더라고요. 실망하죠. 선생님께서 쓰신 기획서나 뭐 보고서 아니면 연설문 중에 이 정도는 내가 정말 자랑할 만하다. 그럼 기억에 남는다. 이런 혹시 뭐 연설문이나 뭐 기획안 같은 거 있으셨습니까? 이 보고서를 기획안이나 이걸 잘 쓰는 사람은요 특징이 정말 힘을 안 들이고 써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불이 났을 때 불이야라고 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 가장 효과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못 쓰는 사람일수록 거기다 뭘 막 붙여요. 불 났을 때는 그냥 불이야, 도둑이 들으면 강도야. 이게 가장 바로 본질로 파고들어서 핵심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글을 시간을 많이 주면 오히려 글을 못 쓰더라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욕심을 부려요. 거기에 잡생각들이 막 들어가. 시간을 너 이거 3분 만에 써 그러면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요. 정말 자기가 해야 되는 얘기를 바로 찾았어요. 제가 이렇게 뭐 회장한테나 이게 뭐 위에 저 고수들 이렇게 모시는데 메모지 딱 넣어가지고 회장한테 이렇게 줄 때 자기 아이디어나 이럴 때 그 양반들이 거창하게 이렇게 보고서 쓰지 않아요. 정말 메모 두세 줄 써요. 친필로. 뭐 김우중 회장한테 이렇게 자기 아이디어를 낼 때. 옛날에 처칠 같은 사람은요 보고를 받을 때 단어로 하라고 그랬대. 네가 얘기하고 싶은 걸 단어를 두세 개. 오히려 그게 더 정확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정도 위치에 가 있으면요 단어만 딱 줘도 아 얘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알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제일 화가 난 게 매일 공무원 보고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더 궁금해진다. 희한한 재주를 가졌다 공무원들은. 계속 읽으면 이게 뭐가 궁금증이 풀려야 되는데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읽을수록.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것도 좋은 글 아닌가요, 그게? 공무원들이요. 네.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더 드러내려고 그러고 또 자기가 이만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그러니까 이게 막 비빔밥이 돼가지고 이 친구가 뭘 얘기를 하는지가 오히려 이 초점이 흐려지는 당황해지는군요. 네. 네. 그래서 짧을수록 또 시간이 없을수록 네. 좋은 보고서를 쓰더라. 저의 경우에도. 그래요? 그런데 전화님 이제 책에 보면은 여러 번 글을 쓰고 나서 여러 번 고쳐 쓴 거야 좋은 글이 나온다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좀 상반되는 느낌 아닌가요?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저는요. 네. 예를 들어 이렇게 보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수학 시험 볼 때 1번부터 풀잖아요. 근데 1번부터 쭉 풀면 답이 나와요? 되게 풀면 자기는 마이너스 2인데 사지선다에 그게 없잖아요. 그 마이너스 2가. 그래서 계속 2번, 3번에도 계속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OMR 카드를 그냥 메우거든요.
그럼 마음이 편안해지죠. 네. 언제든지 여차하면 내는 거죠, 그냥. 확률은 25%는 있는 거예요, 사지선다하기는. 근데 시간이 남잖아요. 네. 그러면 다시 문제지에 가서 그때는 제가 풀어볼 만한 걸 풀죠. 만만한 거. 그걸 풀어서 답이 나왔어요. 네. 사지에 있어. 근데 이제 OMR 카드 가봤어. 근데 마킹이 이상한 데 돼 있어요. 네. 2번이 답인데 3번이 돼 있어. 네.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네. 고칠 때. 네. 그래서 하나하나 고치는 거예요. 글쓰기를 그렇게 해야 돼요. 글쓰기를 우리가 보통 첫 줄부터 잘 쓰려고 그래요. 첫 줄을 잘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1번부터 네. 잘 쓰려고 그래요. 그리고 시간이 100점을 맞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 후자에 마킹을 해놓고 하나하나 고쳐가는 건요. 빵점에서 점수를 더해가는 거예요. 글 쓰는 게 그래서 고쳐 쓰기를 하라고 저는.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그게 상반되는 게 아니고 처음은요. 처음 쓰는 것은 자기가 생각나는 걸 써야 돼요. 근데 보통 사람이 생각나는 거가 고치기 과정을 막 섞어서 써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생각나는 것을 또 머릿속으로 고쳐. 자기가 막 검열을 하고 막 이거를 독자가 그러지 말고 네. 생각나는 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생각나는 걸 그대로 쓰라는 거죠. 그 과정을 그게 OMR 카드를 그냥 메우는 거예요. 그렇게 메워놓고 그 시간은요 전체 글쓰기에 한 10% 시간 배정을 해서 해놓고 나머지 90%의 시간은 고치는 데 쓰라는 거죠. 계속 고치라는 거죠. 고치면 하나하나 고쳐가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글쓰기가 재밌어져요. 처음부터 막혀가지고 처음부터 잘 쓰려고 그러면 글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고치는데 대신에 앉은 자리에서 계속 봐봤자 아무것도 고칠 게 안 보여요. 왜 그러냐면 쓴 건 그 나름대로 쓴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글과 낯설어지면서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고치고 한번 또 다른 일 하다가 다시 와서 고치고 이걸 계속 되풀이하면서 고치면 다시 와서 볼 때마다 새로운 게 보여요. 이게 낯설어지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면 이걸 왜 이렇게 써놨지 하면서 고치게 돼요. 그래서 그걸 충분히 많은 시간을 가지고 고치면 좋은 거를 쓸 수 있죠. 아니, 저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글 솜씨보다 말 솜씨가 더 좋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저자님도 이제 여기에도 언급을 했지만 사실 해밍웨이 같은 그 대작가도 사실 뭐 그 책을 쓸 때 200번 이상 고쳐서 쓰고 저도 이제 사실 글을 쓰면서도 버전이 어떤 거는 막 12번 뭐 20번까지 가고 한 꼭지 쓰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쳐 쓰거든요. 거기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이 글쓰기의 본질을 말씀하시면서 꾸미는 능력,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어떤 수사학 이런 것보다는 어떤 생각과 통찰력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어떤 이제 그 능력이나 이런 거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이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식 같은 거는 이제 독서를 통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얻는데 생각과 통찰력은 어떤 이 지식만 가지고는 얻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자님만이 생각하는 어떤 생각과 통찰력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이제 바람직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죠. 제 방식은 아니고 제가 이제 그 사실은 리더는 대통령이건 회장이건 팀장이건 답을 해주는 사람이거든요. 물어보는데 답을 해주는 사람이 리더예요. 그러니까 답을 해주기 위해서는 자기 의견이 있어야 하잖아요. 자기 생각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간단해요. 그거는 이제 지식이나 이런 것은 사실은 뭐 독서를 해야 된다는데 독서를 많이 안 했다고 지금 글을 못 쓰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온라인에서 요즘 검색해 보면 다 되니까 굳이 자기 머릿속에 넣고 다닐 필요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결국은 이제 자기 생각이 중요한 건데 이 지식은 갖고 올 수 있어도 방향은 정하는 것은 자기 생각, 자기 판단으로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이 중요한데 그거는 평소에 구체적인 사안 하나를 두고 남이 이 사안에 대해서 당신 생각은 뭡니까? 물어봤을 때 나는 뭐라고 답할까를 놓고 생각하는 습관을 계속 들여야 돼요. 하루에 하나도 좋고 두 개도 좋고. 저는 갑자기 오다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글쓰기라고 내가 계속 뻥을 치고 다녔더라고요. 강연 제목도. 근데 한 번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을 처음에 대통령의 글쓰기 요 띠지에 음. 편집자가 넣어놨어요. 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글쓰기 비법을 담았다고. 음. 근데 정작 나는 음. 그거에 대한 답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음. 어떻게 해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까? 그래서 나름대로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답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답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머릿속에 그것도 나름의 자기 어떤 답을 내는 틀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한 번도 생각 안 한 거를 갑자기 물어봐도 답을 하게 돼요. 평소에 계속 그런 훈련을 하다 보면. 되게 이제 대통령 회장들이 그런 답을 그런 면에서 그걸 잘해요. 근데 그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네. 답을 하는 훈련을 계속 한 거예요. 네, 네, 네. 네, 어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지났습니다. 그죠? 아주, 네. 정말 그 핵심 있는 실제적인 그런 내용들 많이 다룬 것 같고요. 자, 이제 그 Q&A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프에서 질문 있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로 해가지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네, 손 들어주시면 되고요.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 아까 자, 전에 질문하실 때는 네. 한 가지씩만 해주시고요.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토피아로 가는 4가지 공유 얘기해 주셨잖아요. 정보 얘기해 주셨는데 나머지 돈 그리고 뭐였지? 네, 일이요. 감정 일 그 3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느낌만 알려주시면 그게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도 책을 한번 써보고 싶은 생각이 있을 정도로 하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은요 결국은 제가 그 청와대 비서관 할 때 경험이거든요. 밑에 행정관 4분이 계신데 제가 이제 원래 비서관의 역할은 이 고치는 거예요. 빨간펜 선생이에요. 근데 그거를 제가 안고 저도 4명과 같이 초안을 쓰는 일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5명이 이제 4명이 하던 일 5명이 했으니까 대신에 고치는 건 누가 했냐? 5명이 같이 모여 앉아서 고쳤어요. 근데 이제 그 결과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강점이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대통령한테 혼나거나 아니면 칭찬을 받거나 이게 5명이 같이 기뻐하고 같이 저거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면에서 스트레스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그게 저는 이제 일의 공유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돈의 공유 문제는 저는 이제 월급을 나눠 가질 수는 없고요. 제가 이제 정보의 공유에서 어느 수준까지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인사 정보를 공유해야 돼요. 그게 가장 핵심 정보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야 돼요. 근데 보통은 그 칼자루를 윗사람이 쥐고 있어요. 그래 너 고가 때 보자. 이거를 말은 안 해도 은연중에 계속 압박을 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그것 때문에 사람이 힘든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평가할 건가 때문에. 근데 저는 고과철에 고과를 할 때 비서관이 행정관 고과를 하게 돼 있지만 상대평가를 해야 돼요. A부터 D까지 줘야 돼요. 그럼 다 모았어요. 모아서 앉아서 고과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같이 토론을 했어요. 그러면 그 결과로 나온 A부터 D가 이제 나오게 돼요. 근데 뭐 그 자세한 얘기는 안 해도 그렇게 되면 월급은 나눠 가질 수 없지만 그 공무원도 1년에 2번 성과급을 주거든요. 그 고과에 맞춰서. 대신에 그 돈은 딱 A 받은 사람이 많이 받았죠. D는 적죠. 그럼 다 합쳤어요. 그래서 4분의 1로 나눠 가졌어요. 그거 하고 또 하나 나눌 수 있는 것은 법인카드죠. 그러니까 이 조직에서 법인카드. 이 제일 높은 사람만 쓰는 그 법인카드. 그거는 윗사람이 양보하면 돼요. 같이 쓰면 돼요. 그렇게 돈과 일, 그런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사람이 그런 공유를 통해서 서로 공감하고, 그래서 이 정말로 집에 있는 것보다 회사 나온 게 사람이 더 편하다고. 여러분 집에 있으면은 아내한테도 시달리고 애들한테도 시달리는데 오히려 토요일, 일요일 날 뭔 걱정거리가 있는데 월요일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빨리 나가서 우리 동료들을 만나서 말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풀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거기서 위로도 얻고 또 해법도 찾아요. 정보도 얻고. 그 직장이 오히려 그런 걸 푸는 장이 되는 거예요.
월요일 날 막 개그 콘서트 끝나면 우울해지는 게 아니고 월요일 날이 기다려지는 거죠. 그게 직장 유토피아예요. 근데 그거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상사 하나만 그 조직의 장이 조금 희생하고 양보하면 돼요. 그러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저자님이 계시는 그 조직에서는 그 동료분들이 다 그 유토피아라고 실험을 기업에 와서 네. 제가 임원할 때 그대로 다 적용했어요. 일도 같이 모여서 그 모여서 하는 게요. 같이 모여서 하면요. 그 일 하는 과정 자체가 교육이 돼요. 사람은요. 어찌 행복하냐면요. 아까 얘기했죠. 자기 성과 인정받을 때 했지만 또 하나는 자기 능력이 향상되는 데서 행복을 느껴요. 특히 젊은 친구들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은 월급 받고 승진하고 물론 승진 인정받고 이런 거죠. 그렇지만 저 중요한 것은 자기 역량이 향상되고 있다는 걸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같이 모여서 작업하는 과정이 그렇게 자기를 향상시키는 과정이 돼요. 직접 현장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 글을 고칠 수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하나 배우는 게 축적이 되면요. 그 조직에서 가장 실력 있는 사람 수준으로 다 올라서요. 다 상향 평준화돼요. 일의 공유, 공동 작업을 통해서 그렇게 다 갈 수 있어요. 네, 또 다른 질문. 네. 그 저자님께서 대통령의 글쓰기 쓰실 때는 거기다가 이제 술 먹고 글 쓰면 안 된다라고 쓰셨는데 근데 나중에 회장님의 글쓰기를 보니까 술이 필요하다는 대목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언행일치가 좀 약간 감각이 안 맞으면 감각이 안 오면 좀 단 거 먹거나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종류를 먹거나 뭐 좀 이런 그거에 힘을 좀 빌리기도 하거든요. 혹시 그러면 그 두 책의 글을 쓰는 사이에 뭔가 좀 심경의 변화가 있으셔서 처음에 술 마시면 안 된다 했다가 술이 필요하다 쓰신 건가요? 아니, 기본적으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간단하죠. 네. 술을 그때 대통령 쓰기는 마시면서 썼어요. 매일 점심 때 저 이제 과천 도서관 집 앞에 도서관에 썼는데 매일 낮에 이제 막걸리를 딱 한 통씩 마셨어요. 그러면 오전에는 이제 점심 막걸리 먹을 기대에 일을 해요. 아니 글쓰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희망이라도 있어야 그걸 기다리면서 그 시간을 기다리면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막걸리 하나 먹은 취해서 일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안 좋더라는 거죠. 글이 좀 갈짓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 그렇게 썼죠. 글 쓸 때 술 마시지 마라. 근데 이거 할 때는 술을 안 먹었잖아요. 술을 안 먹으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술을 마셔야 된다고 쓴 거예요. 언행일치가 안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솔직하게 쓴 거예요. 다 일리가 있네요. 네. 네. 예, 뭐 대단하십니다. 뭐 그냥 나오는 비유 같은 것들이 굉장히 한 10개 정도의 비유가 굉장히 상큼한 이런 느낌이어서 대단하다는 느낌이고요. 그 회사어로 말하라는 책을 쓰신 분이 이제 김범준 씨, 이분이 이제 LG U+에 다니는 분인데 그분 쓴 책에 보면 이제 회사에서 성공하기 위한 본인을 돌아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말투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한 10가지 정도의 말투로 회사에서 통하는 말투가 존경어, 상사, 겸양어, 비전어, 긍정어 뭐 이런 등등을 얘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글쓰기에서 보면 일단 사랑 글쓰기,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프레임을 갖추는 글쓰기 이런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글쓰기의 어떤 요걸 또 이제 용어를 붙인다면 이런 것들이 번뜩 떠오르는 용어 이제 소통 같은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걸 한번 정리해 보신다면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정도로 정리해 주실 수 있을지 듣고 싶습니다. 글 쓰는 것은 저는 5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지금 다 나온 얘기인데 결국은 이제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어록이, 자기 답이 100개만 있으면요. 세상에 못 쓸 글이 없어요. 100개가 무엇에 대한 내 생각은 무엇이다라는 거. 그게 한 100가지만 있으면 그게 생각하기고요. 두 번째가 아까 얘기한 요약하기예요. 틀을 통해서 자료를 요약하는 능력. 그게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이 고쳐쓰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결국은 고쳐쓰기 승부거든요. 얼마나 많이 고치느냐 이제 그거고. 아까 5가지라고 그랬는데 하나는 생각이 안 나요. 이래서 술을 너무 먹으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5번째는 결국은 이런 거죠. 방금도 이제 술을 좀 언행일치가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결국은 글이라는 건요. 자기 살아온 만큼 나온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우리가 글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을 보고 글을 평가하는 측면이 되게 많아요. 결국 글은 어떤 보면 그 사람의 그림자에 불과할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저는 누가 이렇게 직원이 이렇게 보고서를 가지고 저한테 보고하러 오면 보고서를 읽기 전에 제 판단은 끝나요. 저걸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그 사람을 보고 그게 더 정확해요. 그 사람이 평소에 보여준 게 더 정확한 거예요. 그 종이 한 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글을 잘 쓰려면 잘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잘 산다는 말이 무슨 좀 멋있게 뭐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치열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고민도 많이 하고 열심히 살아야 돼. 대충 살지 말고. 네. 네. 조금 전 4번째 중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혹은 일관성 있게 쓰기 어떤 거 이런 것도 그런 거 되겠네. 그 아니 글에 중요한 건요. 결국은 독자가 없는 글은 없고 아까 이제 일기도 엄마라는 독자가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독자를 얼마나 만족시키느냐 그게 글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방금 얘기했듯이 그러기 위해서는요 자기가 쓴 글을 남한테 보여주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고 그런 그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걸 계속 들으면서 내공을 쌓아 나가고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보여주는 거 그걸 하나 추가하죠 뭐. 아니 그러면 이제 페이스북이나 저자님도 페이스북에 이제 일상에 관련된 이야기를 가끔씩 올리시는데 그런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그러면 페이스북에 글쓰기. 그것도 엄청 도움되죠. 네. 제가 이 책에 회장님의 글쓰기에 글을 쓰는 걸 훈련하는 10가지 방법. 근데 그 중에 하나가 SNS. 특히 글은 페이스북은 100% 남한테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페이스북이 잘 되는 이유는 2가지라고 그러죠. 훔쳐보기 심리와 뭔가를 이렇게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자기를 보여주고 싶은 2가지가 딱 접점이 맞아서 페이스북 이게 좋아요 기능이 없으면 아마 페이스북 아무도 안 할 거래요. 그 누구한테가 인정받고 이제 그런 건데 그렇죠. 방금 그 보여주기 좋은 방법이 페이스북에 글을 쓰는 거죠. 네. 또 다른 질문 있어요? 네. 아까 이제 네. 좀 전에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뭐 지금까지도 이 글을 쓰다가 왔는데 이 조그만 보고서든 한 줄의 글이라는 게 정말 쓰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글쓰기에 대해서 스스로한테 질문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안 물어보고 그냥 작가님이 오늘 돌아가면 굉장히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글쓰기가 뭔지 좀 마지막에 얘기를 해주시면 첫 번째 좋겠습니다. 몇 가지 조건을 제가 생각했어요. 이런 조건은요 계속 생각을 하면 더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습관도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는 솔직한 거예요. 자기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글. 근데 독자나 누구든지 정확히 알아요. 이 사람이 솔직한지 아닌지. 네, 솔직한 거고 2번째가 솔직한 거하고 좀 다른 얘기인데 진실한 거예요. 좀 다른가요? 그게? 진실의 의미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글의 내용이 일치하는 거죠. 글에 쓴 대로 그러니까 솔직은 단순히 숨기지 않고 거짓이 없는 수준이라면 진실은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 또 더 깊이 들어가는 게 그 용기예요. 그러니까 용기가 뭐냐면 그 자기의 어떤 취약한 부분, 단점, 약점을 드러내는 용기예요. 사람들은 마음이 언제 움직이냐면 남이 잘난 체하고 뭐 좋은 소리 할 때 절대 안 움직여요. 이 성공 스토리도요. 항상 그 사람이 언젠가 좌절한 대목이 있어요. 완전히 망했다가 이렇게 일어선 사실은 성공 스토리를 거기서 사람들이 그 글에 만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자기 어떤 단점이나 약점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있어야 사람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 거에 사람들은 굉장히 환호하고 열광해요. 제 페이스북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와이프한테 계속 혼나는 얘기를 쓰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를 안 쓰면 아무도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거는 근데 어느 정도 용기가 필요해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 사모님 페이스북 친구세요 혹시? 안 보죠. 우리 와이프. 페이스북을 안 해요 일체. 근데 그러니까 쓸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아까 계속 얘기가 나온 그 소위 그 언행일치. 정말 그 글과 사람이 일치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게 독자의 입장에서 이제 나오는 건데 결국 독자가 원하는 거 그를 정확히 읽고 주파수를 맞추는 거. 그 주파수가 안 맞으면 절대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것. 근데 내가 줄 수 있는 게 뭔지를 정확히 일치시켜서 써주는 게 이제 상대 입장에서 그렇고 마지막으로 누차 얘기했지만 상대에 빠져 사는 그러니까 그 상대를 진짜 위하는 마음. 그걸 이제 진정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을 근데 제가 상무하고 이럴 때 보면 보고서를 보면 그런 느낌이 읽혀요. 얼마나 이 사람이 간절하게 절박하게 이거를 어떤 느낌을 가지고 이 보고서를 작성했는지 그냥 겉핥기로 했는지 어쨌는지 그거는 자료의 충실함 이런 것과 약간 달라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글을 쓰는 사람이 정말 그 사람 그 보고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죠. 그런 조건들을 갖췄을 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지 않는가. 독자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이 글을 쓰는 사람이 그렇죠. 일반 다수가 아니라 어떤 네. 상상 그래서 연설문 같은 경우는 특히나 청중에 대한 연구가 대단히 중요해요. 사전에 어떤 성향의 또 그러니까 뭐 연령층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그걸 정확히 파악하는 것. 그래서 정말 그 사람 그 자리에 가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한번 이렇게 자기가 뭘 주고 싶은 마음. 웃음이면 웃음, 아니면 충실한 정보면 정보, 아니면 뭐 감동이건 뭔가를 이 청중들한테 내가 정말 간절하게 뭘 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하면요, 청중들은 감동해요. 마음이 움직여요. 그래서 저자님이 책에서도 언급했듯이 회장님이 어떤 그 연설을 하러 간다고 하면 미리 그 일정을 파악해서 사전에 가서 청중들의 어떤 반응, 청중들의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하신다는 게 굉장히 공감이 가네요. 그게 가장 중요하죠. 연설문에서. 이번엔 디스가 아니라 이번에는 이렇게 붙여주세요. 아, 이제 아니, 마지막 끝날 시간이 대화는 다 돼가니까 후환이 두려운 거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글을 쓰다 보면 이게 단숨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대개 보면 머뭇거리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스타트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자님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를 어떻게 이기셨는지. 스타트 방법을 우선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네. 5가지가 다 다섯 생각 개 날지 나올 안 수 날지 틀이 항상 나와요. 모르겠어요. 틀이 항상. 그래서 첫 네 개면 번째는 어떡하죠 혹시? 이번에도 4개일 가능성이 커요. 첫 번째는 자기가 생각나는 것을 그냥 문장으로 쓰는 거예요. 생각나는 걸 그냥 문장으로 쓰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핵심 메시지를 뭘로 할 건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한 줄을 뭘 전달할 건지 그 한 줄을 골똘히 그 노무현 대통령이 100% 그렇게 글을 쓰기 시작해요. 그 한 줄을 찾아요. 세 번째는 이 글에서 쓸 수 있는 소재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뭘 가지고 이 글을 쓸 수 있을까? 소재를 나열해 보는 거예요. 뭐 자기의 경험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나는 소재들. 그건 처음에 그냥 생각나는 걸 쓰는 것과는 달라요. 소재를 생각하는 거. 또 하나는 이 떠오르는 단어 있죠, 단어. 글쓰기 책에서 그 얘기들 되게 많이 해요. 저는 그렇게 안 쓰는데 연상되는 단어들을 쭉 그게 뭐 마인드맵을 만들어라, 브레인스토밍 해라. 그래서 가을이면 뭐 낙엽 뭐 쭉 해가지고 그걸 카테고리 이렇게 묶어서 분류를 해서 이게 분류한 한 덩어리가 글의 한 덩어리가 돼서 이 덩어리에서 전체 글을 쓰는. 그러니까 생각나는 단어를 써보는 것도 이제 글을 스타트할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그런 게 다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면 말을 해보세요, 그냥. 녹음해서요? 네. 녹음을 하건 뭐 하여튼 제가 대통령이나 회장한테는 항상 첫 시작이 그거였어요. 구술을 듣잖아요. 대통령이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걸 이제 얘기를 듣고 가서 그걸로 글을 쓰는데 자기 글이니까 자기가 얘기할 수 있죠.
글로는 안 써지는데 단어도 생각 안 아무것도 안 나요. 말로는 하는 사람 많아요. 예를 들어 보고서를 가져왔는데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잠깐 와보라고 그래서 그 쓴 사람한테 물어봐요. 뭐 무슨 얘기를 하고 말을 잘해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 바로 알겠어요. 그 글로는 모르겠는데 말로는 바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말은 하기 쉽거든요. 말을 해보고 그걸 가지고 글로 만들어 보는 것도 방법. 이번엔 5개 다 생각이 나요. 슬럼프가 오시면 네.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슬럼프가 오면 100% 그 자리에서 글을 쓰기를 중단해야 돼요. 중단하시고. 그래서 다른 일을 하고 해야지 거기서 계속 슬럼프인데 계속 쓰려고 그러면요. 그 방전이 돼버려요. 배터리가 앵꼬가 나요. 그럼 다시 그거는 시동이 안 걸려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가지 않도록 이게 슬럼프가 있으면요. 반드시 글을 아무리 짧은 글을 써도 중간에 위기가 와요. 그럴 때는 바로 놓아야 돼요. 놓고 딴 일을 하다가 돌아오면 풀리는 경우가 대부분 풀려요. 회장님 자, 밑에서는 저, 잠깐만 이거. 네, 아니 다른 아, 알겠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네. 네. 누구 없어요? 마저 하시죠 뭐. 네, 마저 하세요. 감사드립니다. 그 데드라인이 있잖아요. 지금 회사 회장님 밑에서 글 쓰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 데드라인이 있고 혼자서 프리하게 쓰는 분들은 데드라인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직장인들이 데드라인을 지켜가면서 퀄리티 있는 글쓰기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 그게 이미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OMR 카드를 메우듯이 해놓으면요 쫓기질 않아요. 시간에 여차하면 내는 거예요. 근데 예, 그래서 먼저 빨리 하나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건 그냥 그렇게 빨리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고치기인데 계속 고치다가 재촉하면 줘버리면 돼요. 근데 그거를 1번부터 해서 저 뒤는 문제도 안 봤어요 아직. 그 상황에서 마감 시간은 되게 스트레스죠. 되게 이제 성향별로 보면 먼저 일을 시작해서 끝내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마감이 임박해서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무조건 주변에 그런- 네, 이게 써야 될 일이 생기는 순간 바로 스타트. 바로 스타트를 해놓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스타트를 해놔야 그 뒷시간에 그 일을, 그 글쓰기를 안 해도 머릿속은 계속 생각을 해요. 그 머릿속에 숙성이 돼요. 그러면서 좋은 것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튀어나와요. 이거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요. 그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는 스타트를 빨리 해야 돼요. 스타트를 안 해놓으면 닻이 안 내려 있으면 아무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생각을 뇌가 혼자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스타트는 빨리 하는 게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이 마지막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나중에 끝나신 다음에 또 질문할 수 있으니까. 네. 자, 그 저희 프로그램은 커뮤니티 그룹이 있거든요. 그 페이스북에 그룹에 들어오시면 회원 가입하시면 여기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눠지고요. 오늘 여기 방송 같은 이 방송에 있었던 이제 방송 내용하고 그런 내용들도 여기 그 그룹에 올라가 있으니까요. 오셔가지고 그룹에 의견 남겨주시고 또 보시면 그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도 있고요. 관련돼서도 저희 방송에 관련된 내용들 다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페이지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기 그 앞에서 지금 그 사실 그동안 조금 쉬었는데요. 농인의 포럼. 농인. 네네네. 나 왜 치시나 했어요. 3월부터 그 농인분들을 위한 포럼 그 토크 실시간 타이핑 서비스를 그 저희 속기사님들의 도움으로 다시 재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은영 속기사님하고 김성환 속기사님이 1시간 반 동안 계속 타이핑해 주셨습니다. 속기사 하시는 어쩐지 네. 되게 빨리 치시네. 그래서 요 타이핑이 지금 뒤에 농인분들에게 이제 보시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저희 그 쉐어 타이핑이라는 그 플랫폼이 또 있어요. 거기 이제 온라인으로 그 농인분들이 방송을 보시면서 자막으로 바로 실시간으로 또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이 지금 저희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으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또 관련돼 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봉사를 하고 계시니까 네, 응원 많이 해주시고 네, 서포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협찬 또 있거든요. 보네르 땅 베이커리에서 저희 그 저자분의 그 책을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환영해주고 이제 축하해주는 그런 저희 후원을 받고 있고요. 네, 협찬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3월달 북포럼 일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강원 저자님 통해서 저희 그 회장님의 글쓰기 했고요. 다음 주는 임헌우 저자님의
스티브를 버리세요라는 책을 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 주 3월 18일은 김성희 저자님 오늘이 좋다라는 책을 가지고 갈 거고요. 매월 마지막 주는 저희 문화살롱을 해서 저희 이제 북프로 회원들이 같이 이제 영화를 보면서 이제 그 의견도 나누고 편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도 오늘 그 MC 보신 분들처럼 누구나 다 참여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담당 PD님께 연락을 주시면 네, 신청하실 수 있고요. 또 많은 또 관심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 사실 그 책을 보면서 저는 이제 많은 부분 감동을 많이 받았고 좋은 내용도 있었지만 저는 특히 그 에필로그가 되게 많이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왜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책을 쓰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내 글이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화두 같은 내용을 전달해 주시지 않으셨나 생각을 해서 짧지만 한번 이 책을 그 에필로그를 한번 저자님께서 한번 처음부터 다 끝까지요? 네. 네. 네, 긴데. 제목은 누군가에게 글쓰기 입문의 작은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엄마가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의 엄마 없는 첫 번째 어머니 날을 맞았다. 담임 선생님께서 글짓기 숙제를 내주셨다. 주제는 어머니 은혜. 이야기를 지어서 썼다. 그야말로 글짓기를 했다. 줄거리는 이랬다. 나에게 엄마가 있는 줄 아신 선생님께서 어머니를 학교 행사에 모시고 오라고 했는데 엄마 없다는 소리를 못한 내가 방황하는 내용이었다. 어머니날 당일 운동장 조회가 있었다. 담임 선생님이 나는 교실에 있으라고 했다. 교장 선생님께서 전교생 앞에서 일장 훈시 대신 내 글을 읽었다. 읽으면서 연신 울먹이셨다. 나는 교실에서 마이크 소리로 내 글이 낭독되는 걸 들었다. 왜 나를 교실에 남아있으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에겐 의미 있는 날이었다. 처음으로 글 맛을 안 것이다. 누구에게나 무슨 일에나 계기라는 게 있다.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변화하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기회가 그것이다. 특히 글쓰기는 그런 것 같다. 쓰기 싫은 글쓰기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필요하다. 마치 해외여행이 영어 공부에 불을 당기는 계기가 되는 것처럼. 이따위로 보고서를 썼냐라며 상사에게 된통 혼난 날. 페이스북에서 재미난 글을 보고 나도 왕년에는 글 좀 썼는데 란 생각이 들 때. 이메일 한 줄을 놓고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면서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란 자괴감이 든 순간. 이 모두가 글쓰기 공부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부디 이 책이 누구에겐가 그런 작은 계기를 만들어준다면 더할 나위 없는 보람이겠다. 네. 아마 이 에필로그에 있었던 그 내용이 오늘 1시간 반 동안의 이 토크를 통해서 아마 청중분들께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그 MC 보신 세 분 정말 잘하셨죠? 네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님 소감 한 말씀 듣고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감은 이렇게 정말 와주셔서 고맙고요. 이 회장님의 글쓰기가 잘 팔리다가 최근에 주춤하는데 오늘 이 자리가 그거에 다시 불을 달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